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단원에서 두 번째 거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관련된 부분이고요. 거기 페이지 수는 68쪽 펴시면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자, 문학작품을 읽고 첫 번째 줄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 형식, 갈래,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쓰는 거 그치 여기다 쓰세요. 요게 문학작품 재구성의 의미 썼어요? 문학작품 재구성의 의미. 자, 이는 작품을 읽고 하는 활동이므로 거기 수용활동 보이죠? 동그라미. 그리고 창작활동. 그 다음에 비판적 활동. 그리고 창조적 활동. 요 네 가지 묶어서 쓰세요. 1, 2, 3, 4 체크해 주시고 문학작품 재구성의 성격. 문학작품 재구성의 성격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리고 끊으시고 문단 정리합니다. 문학작품 재구성의 의미와 성격. 문학작품 재구성의 의미와 성격 됐죠? 자, 그 다음 문단. 재구성 활동은 문학작품을 치밀하고 깊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재구성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문학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기 줄 치시고 여기다 쓰세요. 재구성 활용의 효용. 재구성 활용의 효용 첫 번째. 했죠? 자, 그 다음 이 과정에서 그 다음 내용, 형식, 갈래, 맥락, 매체 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요거 효용 두 번째. 재구성 활동의 효용 2.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조직하는 능력, 어휘, 표현 등의 언어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 요게 효용 3. 재구성 활동의 효용 3. 했어요? 전문작가처럼 수준 높은 작품을 생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따르면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상상세계에 대한 생각, 느낌을 담은 문학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 끊고 그치? 문학 생산의 재구성 활동. 문학 생산의 재구성 활동 하셨어요? 그 다음 문단.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일반적 절차 줄 치시고요. 소재 찾기, 연상하기, 연결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완성하기. 자, 이렇게 연결. 됐죠? 물론 실제 생산 과정에서는 이 절차를 언제나 순서대로 하나하나 밟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두세 가지 활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 생략되기도 하고 작품의 생산에서 거기 공동 창작을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옆에 친구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소재 찾고 구성 요소 마련하고 문학작품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 길러준다. 요렇게 연결 됐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비판적 창조적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재구성하고 직접 실제 창작도 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재구성하기 볼게요. 첫 번째 재구성하기, 내용 바꾸기 볼게. 자, 문학작품의 내용을 바꿔 쓰는 활동에는 줄, 시공간적 배경 바꾸기, 인물의 성격 바꾸기 등등 등장인물 바꾸기, 사건 바꾸기 거기다 쓰세요. 원작의 재창조, 원작의 재창조 하고 화살표 자신의 관점 필요. 원작의 재창조하고 자신의 관점 필요. 자, 이러한 내용 바꾸기는 원작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원작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거기 자기 나름의 관점이 필요하다. 자기 나름의 관점 묶어서 써요. 내용 바꾸기 방법. 내용 바꾸기의 방법. 자, 내용 바꾸기는 원작의 세계를 다양하게 재창조하는 것이므로 원작의 문학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것 하고 씁니다. 내용 바꾸기에 아시죠? 의미 같이 내용 바꾸기에 그리고 의미. 그 다음 문단 끝부분. 독자는 작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요 동그라미 1. 작품을 창작하는 연습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 두 개 묶어서 쓰세요. 내용 바꾸기 활동의 효용. 내용 바꾸기 활동의 효용. 하셨죠? 사실 얘까지는 뭐 가장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작품이죠. 그 뒷장 넘기시면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과 요걸 바꾸어 쓴 패러디라고 얘기를 하죠. 장정일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켜고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문학작품의 변형, 뭐 패러디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첫 번째 거기 꽃부터 원작 볼게요. 거기 옆에다가 간단히 쓰세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김춘수의 꽃부터 원전. 자유시, 서정시 됐죠? 그 다음 성격은 관념적, 그 다음 주지적, 그리고 상징적. 주지적이다, 상징적이다, 이성적인 그런 머릿속에 있는 관념, 이런 사색적인 그런 시들을 주지적이라고 얘기해요.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그 다음에 제재는 꽃, 제재 꽃. 그 다음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 구현이란 말 아시죠?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특징 세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 사용.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 사용. 두 번째,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점층 아시죠? 점점 커지는 거. 점층적으로 심화, 확대. 됐어요?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 확대했다. 세 번째, 사물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배경으로 한다. 세 번째, 사물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배경으로 함. 하셨죠? 본격적으로 시를 볼게요. 첫 번째 연부터.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여기까지가 1연인데요. 잘 보세요. 나. 여기 보이는 네 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나가 거기다 쓰세요. 인식의 주체. 그러면 객체는 누구냐? 여기 그 체크하시고 그. 자, 나는 인식의 주체, 그는 인식의 객체. 자,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기 체크. 요게 인식하는 행위야. 인식의 주체는 나, 그는 인식의 객체, 이름을 불러주는 요 행위가 인식하는 행위인 거죠. 그 이전까지 그는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어. 그래서 이 하나의 몸짓이라는 건 뭐야? 그치? 의미 없는 존재. 쓰셨죠? 자, 1연 묶어서 씁니다. 인식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그 다음 2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기 체크하시고. 자, 써요.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 인식하는 행위.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어? 그치, 꽃이 되셨어. 자, 꽃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이라는 다른 거죠. 의미 있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꽃이라는 아이는 의미 있는 존재. 되셨죠? 의미 있는 존재. 자, 2연 끊으십니다. 2연 정리. 자, 명명에 의해서, 명명이라는 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명명행위. 자, 명명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 내용 정리하면 딱 봐도 아시겠죠? 하나의 몸짓이었던 무의미한 존재가 이름 부르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꽃이 된, 그치,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됐니? 그 다음 3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체크합니다. 존재의 본질. 자, 이런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여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여기 나의 존재를 누군가 인식해 주기를 소망. 소망함.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거기다 쓰세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자, 여기까지 하고 3연 끊고 씁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했나? 자, 그리고 마지막 연.
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에서 우리들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점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거기 나에서 우리로. 그쵸. 나에서 우리로 확대, 확장. 확대, 확장. 모두가 무언가가 되고 싶대요. 이 무엇 체크합니다. 이 무엇은요.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서로가 서로에게, 거기다 쓰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함.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하나의 눈짓이라는 게 누구랑 똑같아? 그치. 그 위에는 꽃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꽃 하나의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예요. 했어요? 하나의 눈짓까지 따로 묶어서 쓰시고 마지막 사연 정리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 다 쓰셨죠? 자, 요게 원작이고요. 이 원작을 패러디한, 다시 바꿔서 재구성한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를 볼게요. 자, 여기다가도 역시나 갈래 정리합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갈래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 성격 관념적 풍자적 비판적 관념적, 풍자적, 비판적, 제재 라디오의 아이. 그 다음 주제 쓰세요. 주제.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풍자. 그 다음 특징 첫 번째 특징 1 구체적 사물을 활용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 제시. 구체적 사물을 활용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 제시. 두 번째 패러디 기법. 요런 거 다시 재구성하는 걸 패러디라고 하거든요. 패러디 기법을 사용해서 꽃의 형식적인 면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야. 빌려왔다는 뜻이야. 특징 두 번째, 패러디 기법을 사용해서 꽃의 형식적인 면을 그대로 차용함. 했어요? 본문 내용을 봅시다. 자,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거기 체크합니다. 단추. 자, 단추는요, 거기다 쓰세요.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의 매개체.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의 매개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어. 하나의 라디오 뭐야? 그치. 하나의 몸짓이랑 똑같은 거죠. 사랑에 대한 인식 이전에, 이건 사랑 얘기니까, 사랑에 대한 인식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사랑에 대한 인식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 자, 그리고 이령 끊으세요. 사랑에 대한 인식 이전의, 이런 정리. 사랑에 대한 인식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 그 다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전파 체크하시고, 나와 그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뜻이야. 의미 있는 존재겠죠. 전파 체크 의미 있는 존재고요. 나와 그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됐죠? 그리고 이어는 씁니다. 나가 그와 사랑하는 사이가 됨. 형식은 완전 똑같죠? 말 그대로 그냥 단어만 몇 개 바꿨지, 그치?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거의 줄치시고요. 자, 쓰세요. 고독하고 삭막한 현대인의 내면.
그럼 황량한 가슴 속 버튼 좀 눌러줘 라고 얘기했어. 이 버튼 체크합니다. 그래서 버튼은요, 나의 내면 세계와의 소통 수단. 나의 내면 세계와의 소통 수단.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이 전파가 의미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묶어서 써요. 이 부분. 누군가 나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여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음. 누군가 나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서 진정한 사랑하고 싶음. 됐죠? 그리고 끊고 사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 사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 그 다음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자, 여기 묶으시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거기다 쓰세요. 언제든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언제든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헤어지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의 행태를,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의 행태를 비판. 이해되죠?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갑자기 주제가 훅 바뀌었죠? 사연 체크합니다. 현대인의 가벼운 사랑에 대한 비판. 사연 정리. 현대인의 가벼운 사랑에 대한 비판. 됐어요? 그래서 거기 시 맞아 정리하셨으면 그 옆에 빈칸에다가 이거 써놔요. 패러디 이후 변화. 패러디 이후의 변화. 어떻게 쓰시느냐? 일단 가가 꽃이죠. 가에서 나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에서 나. 주제면에 있어서. 그리고 성격면에 있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거기다 쓰세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었어. 썼어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근데 바뀌었어. 주제 어떻게 바뀌었냐?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풍자. 했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 사랑에 대한 풍자. 성격도요, 그냥 관념적이었거든요. 근데 관념적인 거에서 어떻게? 관념 플러스 비판 풍자. 요게 들어갔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요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정리하셨죠? 두 개의 시가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뒷장 넘어가셔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가나 내용 비교한 거 간단히 정리할까요? 일단 제재면에서 꽃 나왔죠? 아이고 왜 이러니? 꽃 나왔으니까 거기 체크합니다. 꽃. 아이고. 자, 거기 제재 보세요. 제재 보시면 첫 번째 가 꽃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못 써야 돼요. 그치? 여기는 라디오. 그 다음 화자 행동은 이름 부르기 행위였어. 요거에 해당되는 거 그치? 단추 누르기.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런 화자 행동에 따라서 뭐가 변했냐? 몸짓에서 꽃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라디오에서 전파로. 됐죠? 전파.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의 바람과 태도. 여긴 비슷하죠. 여기 요 앞에 거는 뭐라고 쓰시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근데 나에서 확 바뀌죠. 어떻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쓰셨죠? 두 번째 거는 바꿔 써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갈래 바꾸기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또 항상 나오는 작품이 있죠.
볼게요. 갈래 바꾸기는 문학작품을 다른 갈래로 바꾸는 활동인데 갈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래요. 갈래에 바꿔쓰기 하는 경우 그 갈래에 알맞은 형식이나 표현에 염두를 둬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 시 체크하십니다. 시는요 함축적 언어 운율, 요게 포인트죠. 소설은요 시점, 인물, 갈등, 배경, 전개 과정 등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극갈래,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극갈래, 얘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인물의 행동, 대사, 갈등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수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치, 자신을 화자로 설정하여 조직하고 전개하는 게 좋다 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작품은 요 단원에선 시를 소설로 바꿔 쓴 걸 배울 거거든요. 보시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그런 시가 나오고요. 이 시를 읽은 이후에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임철우가 쓴 사평역이라는 소설의 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두 가지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그치, 서정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첫 번째 거기 시를 먼저 볼 테니까 그 옆에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갈래, 자유시, 서정시 하셨어요? 성격은 애상, 슬퍼요. 애상적,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 심사, 그리고 회고적, 회고 알죠? 회고? 회사. 제재, 간이역 대합실의 정경, 간이역, 정식 역도 아니야. 그치? 간이역 대합실의 정경. 됐죠? 자, 그 다음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특징 두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 두 번째,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 했어요? 첫 번째,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로 표현했다. 두 번째,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서 시적 대상을 표현함.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시적 대상 표현 하셨죠? 자, 첫 번째 가문단 시 볼게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거기 먼저 줄 치시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막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대합실 밖에는, 대합실 체크하십니다. 대합실 쓰세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공간.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공간.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톱밥난로 체크하시고 막차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소재. 당연히 난로니까 그치,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포근한 이미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까지 같이 써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고, 그런 소재,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 여기까지 끊으시고 첫 번째 파트 1행부터 4행까지입니다. 묶어서 쓰세요. 좀처럼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림. 그 다음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여기 묶으세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여기 묶어서 써요. 삶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 그리웠던 순간들. 자, 쓰세요. 지난날에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들. 자,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여기까지 또 끊고 두 번째 파트 5부터 8행까지. 삶에 지친 사람들과 그리웠던 순간을 떠올리는 화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얼었지, 그치? 그리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너무 힘들어, 그치? 그래서 여기 묶어서 쓰세요. 고달픈 삶에 대한 체념. 고달픈 삶에 대한 체념. 자, 그 다음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귀향하는 기분, 고향에 가는 마음이니까 현실에서 벗어난 설렘, 현실에서 벗어난 설렘, 설렘이 기본적인 거 아시죠? 설렘. 자, 이렇게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침묵해야 한다. 여기 묶으시고, 이거 무슨 말이냐?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사람들의 모습. 했죠? 자, 그런 것을 모두들 다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묻고요. 여기가 세 번째. 9행부터 16행까지예요. 9행부터 16. 묶어서 쓰세요. 삶의 애환을 내면에 담아두고 침묵하는 사람들. 삶의 애환을 내면에 담아두고 침묵하는 사람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여기 묶으세요. 오래 앓은 기침,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여기 묶어서 써요.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힘겹고 고단함을 암시. 그 다음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음성상징어. 자,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눈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로 귀에 적신다 했잖아. 그치?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눈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하셨죠? 여기까지 끊고요. 그래서 17부터 21회. 17부터 21행까지 묶어서 쓰세요. 대합실 안팎의 대조적 풍경. 대합실 안팎의 대조적 풍경.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거기다 쓰세요. 현재 고단한 삶도 내일이면 모두 과거가 되고 그리운 추억이 된다 라는 의미예요. 현재 고단한 삶도 내일이면 모두 과거가 되고 그리운 추억이 된다.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올라가는지. 자, 그리웠던, 여기 묶으세요. 마지막 부분.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부르며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두었다. 여기 묶어서 써요. 과거에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의 정서가 드러남. 하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끊고 22행부터 27행까지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 했죠? 자, 요 시를 읽고요. 임철우라는 그 작가가 사평령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 그 아래 나에 나와 있고요. 갈래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갈래는 단편소설이자 서정소설이라 하고요. 왜냐하면 서정소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시처럼 되게 서정적인 그런 묘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정소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갈래는 단편소설, 그리고 서정소설. 성격도요, 서정적이다.
그리고 성찰적이다, 회상적이다. 성격, 서정적, 성찰적, 회상적 하셨죠? 배경 쓸게요.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70에서 80년대. 1970에서 80년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요. 시골 간이역의 대합실. 공간적 배경, 시골 간이역의 대합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쓰세요. 주제. 간이역 대합실에서 나누는, 간이역 대합실에서 나누는, 장소는 같죠? 간이역 대합실에서 나누는 삶에 대한 교감. 삶에 대한 교감. 그 다음에 특징 3가지. 첫 번째, 시의 서사적, 서사는 이야기, 스토리란 뜻이거든요. 시의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 더했다는 뜻이야. 시의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전개. 시의 서사적 상상력 가미해서 전개했다. 두 번째, 중심인물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중심인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인물군을 통해, 여러 인물이죠. 여러 인물들. 인물군을 통해 내면 풍경 제시. 자, 두 번째, 중심인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인물군을 통해서 내면 풍경 제시했다. 세 번째, 여러 인물들의 고단한 삶과, 여러 인물들의 고단한 삶과 각자의 상념, 생각하는 거야. 각자의 상념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드러냄. 여러 인물들의 고단한 삶과, 그러니까 힘겨운 삶이지, 각자의 상념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 자, 거기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밖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거기 그 다음 줄 쳐요. 창밖엔 싸륵싸륵 송이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에가 톱뱀나루의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어내고 있을 뿐. 이거 보지 않았어?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대합실에서 유리창으로 바라본 바깥의 눈 내리는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 일단 그거 먼저 써요. 대합실에서 유리창으로 바라본 바깥의 눈 내리는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 그 다음 화살표하고 좀 아까 배웠던 사평역에서의 시의 한 구절이었지. 그치? 시 사평역에서의 삼행사행. 시 사평역에서의 삼행사행에 대응하는 구절. 힘보라 어쩌고 쫑쫑쫑쫑 짚혀지고 있었다. 쫑쫑쫑 그 부분이 있었어. 그치? 거기야. 시사평역에서의 3, 4행에 대응하는 구절. 감기가 낫질 않네. 미안. 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을 잊었어.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 난로 체크합니다. 난로는요,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찰하게 하는, 알죠? 자, 난로에다 쓰세요.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매개체.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자,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그리고 대학생도, 그리고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자, 그 다음부터 줄 치세요. 저마다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줄 치셨죠? 요것도 봤던 거죠? 그치? 거기다 옆에다 써요. 모두들 난로불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 모두들 난로불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 하고, 역시나 화살표. 시 사평역에서의 10행 11행. 10행 11행. 청색의 손바닥을 어쩌고 저쩌고 그 부분 있었잖아. 거기야. 시 사평역에서의 10행 11행에 대응하는 구절.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미친 여자. 광년이가 있네. 자,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자, 그러면서 에휴, 산다는 게 대체 뭐 시간디, 에휴, 사는 게 이러고 누가 말을 한 거야.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획이, 이 말을 통해서, 그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 불현듯 누군가 아직이 내뱉었어.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을 해요.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중년 사내에게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거라고 여겨졌어요. 자,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여기 줄치세요. 거의 묶어서 쓰세요. 폐쇄된 공간에서 지낸 중년 사내에겐 시간의 흐름조차 무의미함을 제시. 폐쇄된 공간에서 지낸 중년 사내에겐 시간의 흐름조차 무의미함을 드러냄. 마치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자,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농부의 생각의 삶이란 그저 누가 뭐래도 흙과 일뿐이다. 자, 계절도 없이 쳇바퀴로 이어지는 노동, 농한기라는 겨울철마저도 거기 줄치세요. 융자금 상황과 농약값, 비료값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보낸 큰하늘 놈 학비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쉴 새 없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농부의 삶. 자, 이런 학비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보내고 많은 한숨처리 되고 만지도 오래였다. 삶이란 필시, 그걸 줄치세요. 삶이란 필시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다가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거기다 쓰세요. 농부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 가슴 아프다, 그치? 농부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는 듯이 농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자, 그 다음 서울여자입니다. 서울여자. 중년사내 농부. 이번엔 서울여자. 서울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게 돈으로 벤다. 어서오세요. 입에 붙은 인사도 알고 보면 손님에게가 아니라 돈에게 하는 말일 게다. 그래서 뚱뚱이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겐 결코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또 오세요다. 그녀는 가난을 안다.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거기 가랑이를 찢어내던 어린 시절의 배고픈 기억을 보란 듯이 보상받고 싶은 게 거의 줄치시고요. 거기다 쓰세요. 서울 여자가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죠. 서울 여자가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 보상받고 싶은 게 그녀의 욕심이야. 물론 남자 없이 혼자 지새워야 하는 밤이 그녀의 부대자루 같은 살덩이를 이따금 서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자, 소중한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일 돈. 줄치세요. 서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서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과부인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것도 같다. 자, 그 다음 춘심이 갑니다. 춘심이는 애당초 그런 골치 아픈 얘기, 골치 아픈 얘기 체크하세요. 이게 뭐야? 아까 그거 삶에 대한 혹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춘심에게 골치 아픈 얘기는 거기 있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산다는 게 뭐 별것일까? 아무리 허덕이며 몸부림을 쳐본들 까짓거 혀꼬부러진 소리로 불러대는 청승맞은 그런 유행가 가락이나 술 취해서 두들기는 젓가락 장단 매양 한 가지일걸 뭐. 그래서 춘심이는 술이 좋다. 줄치세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는 술님이 고맙다. 거기 줄치고 쓰세요.
자신이 처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처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춘심이는 취하면 때로 울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야말로 춘심이도 모를 일이다. 그 다음 이번엔 누구야? 그치, 대학생이죠. 대학생. 대학생에게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23인 나이인 그에게 세상 돌아가는 내력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뿐일 거라고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유치장에서 보낸 한날 남짓한 기억과 태학. 끌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밖의 질서. 여기까지. 데모했나봐, 데모. 그치? 시위.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묶어서 써요.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현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대학생의 모습. 여기에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죠. 시위했다고 잘리고 막 이런 때인 거야. 자신의 신념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현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대학생의 모습. 화살표 시대적 배경 제시. 자,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자, 그 다음 행상꾼 안악내 나와요. 행상꾼 안악내들은요, 산다는 일이 이를테면 허허한 길바닥만 같다. 아니면 거기 꼭두 새벽부터 장사치들이 때로 엉켜 아우성치는 시장. 거기 줄치세요. 뭔지 알지? 치열한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 그런 시장에서 허겁지겁 보따리를 꾸려나와 때로는 시골 장터로 혹은 인적뜸한 산골마을로 돌아다니며 역시 자기네 처지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골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참말 다 발라가며 펼쳐놓는 그 싸구려 옷가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들에겐 그따위 사치스러운 문제. 줄치고 쓰세요.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사치스러운 거죠. 거기 묶어서 써요.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만큼,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만큼 힘겹고 고단한 안악내들의 삶.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만큼 힘겹고 고단한 안악내들의 삶. 지금 안악내들의 머릿속엔 아이들에게 맡겨둔 채로 떠나온 집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 것들이 밥이나 제때 해먹었을까? 연탄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대고 있는 10년 노가다 경력의 남편이 또 술 취해서 집구석에서 법석을 피워놓진 않았을까? 아휴, 답답하네. 자,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히 어둠 저편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달그락거렸다. 그 다음 또 묶으세요. 전신줄 끝을 여기서부터 아이고 전신줄 끝을 물고 윙윙대는 바람소리, 싸륵싸륵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난로에서 톡톡 튀어오르는 텃밭,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토해내는 그런 늙은이의 기침소리와 함께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어허, 여기도 묶어서 써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대합실 바깥의 풍경을 청각적 이미지로 썼어요. 그리고 요 반대 화살표 아시죠?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대합실 안의 적막한 분위기. 그러니까 대합실 안의 적막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거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대합실 바깥의 풍경을 청각적 이미지로 제시했고요. 대합실 안의 적막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에요.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있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정말이지. 여기서부터 보세요. 정말이지.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저렇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쓰세요. 사평역에서의 12행부터 16행. 12행부터 16행 요걸 인용해서 대학생이
그걸 인용해서 대학생이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낀 아늑함과 평화스러움을 표현. 시사평역에서의 12부터 16행을 인용해서 대학생이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낀 아늑함과 평화스러움을 표현함.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켓스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어 봤어요. 호르르르 삐비꽃이 피어나듯이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어디 갔니?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 들고 만다. 청년은 거기서부터 다시 묶어요.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뿌려 넣는다. 친구들과 노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 잔디밭,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묶어서 써요. 대학생이 난로에 톱밥을 넣을 때마다 떠오른 그리운 것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학생이 난로에 톱밥 넣을 때마다 떠오른 그리운 것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 음울한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이거 누구 생각이니? 그치, 중년 사내의 생각이잖아. 거기다 쓰세요. 난로에 톱밥을 넣는 대학생의 심정을 중년 사내의 생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 난로에 톱밥 넣는 대학생의 심정을 중년 사내의 생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러고는 대학생이 하듯이 달아오른 난로에 톱밥을 뿌려줘. 호루루루 역시 삐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남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림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톱밥을 집어 불빛 속에 넣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이제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난로에 톱밥을 넣는 대학생과 중년 사내의 모습을 보며 등장인물들이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제시. 중년 사내의 모습을 보며 등장인물들이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음 제시. 하셨나요? 그럼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간단하게 문제를 보죠. 자, 나가 가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한 5가지만 쓸 거예요. 부를 테니까 쓰세요. 첫 번째, 공간이 사평역의 대합실로 갔다는 점. 두 번째, 대합실 밖에 눈이 내리고 대합실의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으며 대합실의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으며 대합실에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는 점. 쓰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합실에 있는 인물들이 대체로 말을 잊은 점. 대합실의 인물들이 대체로 말을 잊은 듯한 그런 점, 말 안 하고 있는 거, 잊은 듯한 점. 그 다음 네 번째, 인물들이 그리움을 떠올리고 있고 난로에 톱밥을 던져 넣는 점. 다섯 번째, 인물들의 특징이나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 자, 두 번째,
가를 바탕으로 나를 창작하면서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포인트가 등장인물이야. 등장인물 중심으로 설명해 보래요.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쓰세요. 첫 번째, 작품 속에 말하는 이 땡땡. 작품 속에 말하는 이 땡땡. 했어요? 시에 말하는 이는 화자, 시에 말하는 이는 간이역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이고. 했어요? 시의 화자는, 시에 말하는 이는 간이역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이고,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은 서술자라 하죠. 소설의 서술자는 말하는 이는 3인칭 서술자이다. 소설의 서술자는 3인칭 서술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등장인물의 삶, 땡땡. 등장인물의 삶, 땡땡. 자, 시에서는 말하는 이가 인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이 서로 말없이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관찰해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소설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설정해서 인물들이 지나온 삶까지 그려내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장인물의 상념이라는 거 떠오르는 생각. 자, 땡땡. 등장인물의 상념. 시에서 말하는 이는 소설의 1인칭 관찰자에 해당하므로 등장인물의 상념을 그려내지 못하지만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상념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3번 보시면 가와 나를 참고를 해서 다음 시를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할 거래요. 소설 창작 전에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해봐라 했는데 그 소설 창작은 뭐 수행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시를 볼 거예요. 요 시가요, 자주 나오는 시예요. 이용하게 거기 나와 있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고요. 요 시는 자주 나오니까 거기다 정리하세요. 빈칸에다가 갈래부터. 갈래, 자유시, 서정시. 했죠?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극적, 서사적, 회고적, 묘사적. 비극, 서사, 그리고 회고, 그 다음 묘사, 그 다음 제재는 아버지의 죽음. 주제 씁니다.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감. 하셨죠? 1연부터 볼게요. 우리 집도 아닌, 일갓집은 친척집이야, 친척집. 우리 집도 아닌, 친척집도 아닌 집에서, 고향 더욱 아닌 그곳에서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자는 곳도 없어. 그래서 여기 빈궁한 현실, 가난한 현실. 그런 최후의 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 풀벌레 소리는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거기다 쓰세요. 화자의 슬픔 강조. 자, 보기 1연 정리합니다. 타향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함. 그 다음 두 번째 연.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노령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가 러시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말 유언이에요. 아무 일만의 파손도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다 뭐예요? 러시아 지명이에요. 지금 러시아 어딘가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위에까지 추운 데까지 올라간 거야. 그렇게 떠돌던 유이민들, 유랑민들의 삶을 얘기했어. 그래서 러시아 지명들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잊으셨고, 그런 밤도 완전히 잊으시고,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목침이라는 거는 나무 베개 아시죠? 요즘은 찜질방 가면 있던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나무 토막으로 만든 베개야. 목침을 반드시 벤 채.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연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의 모습. 아버지의 임종의 모습. 다시 뜨시지 않는, 뜨시지 못한 거죠.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거기 줄 치세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아빠가 지니고 있던 꿈이죠. 아버지의 꿈. 깔아앉고는 가라앉고, 아버지가 지니시던 꿈도 다 가라앉았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만 가는 거야. 비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 그 다음,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이유. 때 늦었다라는 건 알죠? 이미 때가 늦었어.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야. 늦게 부른 거야.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이라는 게 희미하게 밝다는 뜻이거든요. 그 희미한 눈빛마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얘기죠. 하면 아버지의 죽음 확인.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다 시적 허용. 자, 거기 앞에 있는 부분이 다시 변형돼서 반복되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거기 쓰세요. 1년에 4행 5행이거든요. 1년에 4행 5행에 그 내용을 변형해서 변조했다 해요. 변형해서 갖다 썼어요. 1년에 4, 5행.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성이라고도 하죠. 수미상관 아시죠? 수미상관식 구성. 그래서 마지막 사연. 자, 아버지의 죽음과 가족의 슬픔. 아버지의 죽음과 가족의 슬픔. 정리하셨어요? 요 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국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객지에서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한마디 유언도 없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고요. 뒤늦게 부른 의원이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웃이 늙으니까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 머리맡에서 가족들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밤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있던 울음소리라고도 보거든요. 가족들의 슬픈 울음소리, 그런 풀벌레 소리라고 들리면서 이제 배경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요 장면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제 요 단원은 마무리 됐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창작하기 단원이라고 해서 실제 요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창작해보는, 글을 써보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수행으로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요번에 3단원은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 문학의 인접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